산업화로 무기는 발달했는데 군 전술은 무기의 수준을 못 쫓아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의 희생자가 나왔다. 영군 일개 대대가 돌격했어. 독일군한테 돌격을 딱 하면 우리가 보통 정면에서 기관총을 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관총이 진지 양 끝에 크로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킬존을 만들어놔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당하는 거거든요. 일개 대대가 전멸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 가다가 돌격해서 다 죽으니까 무서워서 안 가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장교가 권총 뽑고 맨 앞에 서야 돼요. 나를 따르라. 얘도 죽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내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우리 수뇌부는 이런 생각하나 보다. 그냥 우리가 죽어봤자 서류에서 얘네 죽었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국이고 이 동맹국이고 할 거 없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은 이 수뇌부가 전부 다 전쟁 범죄자예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 김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보는 감독 복만대입니다. 전쟁 영화 전문 기자 이세환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쟁 영화 또 골랐는데요. 블록버스터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쟁 영화 블록버스터를 만들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알고 있는 작품으로는 배너가 10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 10년 걸렸는데 제작 기간만 10년에 배우가 10만 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10년이면 CG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니 CG가 있든 없든 작품을 그 정도로 오랜 세월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 하다가 제작 중단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되게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영화를 짧게 단기간에 뭐 보통은 저희가 한국 영화는 그래도 좀 긴 작품들이 있는데 평균은 한 1년 정도는 잡아요. 근데 지금 기획한 영화가 1년 동안 만들고 1년 한 중후반에 나오잖아요. 이게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 10년이면 강산에 변하는데 아역을 했던 애가 10년 안에 커가지고 아니 너 모습이 틀려졌다? 변성기 지나서요. 아니 야 여기 영화상으로는 일주일 후야 안 돼. 야 배역 바꿔. 그래서 한 10년에 제작하는 거는 배역을 한 10여 번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작 기간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촬영 기간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작 기간이라 하면 이제 기획하는 시작부터 보는 건데. 촬영 기간 다 포함해서. 네네. 그러니까 평균 우리 한국 영화 감독님들이 한 작품 했다 그러면은 3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1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수험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스톱됐다가 다시 디벨롭 했다가 다시 또 무너졌다가 올라오고 이 수많은 과정을 무차별적으로 견뎌야지만이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작으로 많이 만드시는 감독님은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부지런하시는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극장 날짜를 아예 박아놓고 데드라인처럼. 거꾸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안 잡히는 있죠. 왜냐면 개봉은 한다. 개봉은 안 그러네. 개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예전에 70년대 일본 무슨 야쿠자 영화 시리즈는 1년 안에 뭐 4개 찍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홍콩 영화 중흥기 때는 홍콩 영화가 아예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배우가 동시에 2개 영화 출연하고 막 장국영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고전 감독님들도 영화 필모로 보면 100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뭐 임국택 감독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거의 100편 이상이 필모로 잡혀있는 이유가 그때 막 1년에 3-4편씩 찍었으니까. 세대만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나마 줄이는데 필름 같은 경우는 롤 체인지 하는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필름 한 캔의 매거진이 길게 찍으면 4분 30초 정도 찍거든요. 캔 하나 찍고 스톱, 그리고 잠시 휴식. 필름 체인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 임권택 감독님의 현장을 한번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안 찍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텀이 있으니까. 임권택 감독님 촬영장에는 조명부터 의상 뭐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감독님의 디렉션으로. 그래서 지금 왜 안 찍나 봤더니 하늘이 안 좋대요.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하늘, 이 영화에 맞는 하늘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꿈을 키웠죠. 이런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장과 고장의 차이는 딱 한 그 말인데 잘 나가면은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수 있는. 라라랜드가 가장 유명한 씬이 석양과 밤하늘 해서 그 탭댄스를 추는 그 씬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딱 타이밍이 맞았을 때 배우가 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몇 개월씩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조건이 딱 되니까 딱 해서 엔지 없이 한 번에 라라랜드 그 씬을 완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건 연습이고요. 약속이고. 그러니까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통제하고 담고 싶은 거는 감독님들의 욕망인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마더라던가 이찬동 감독의 버닝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그 풍경을 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전쟁 영화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영화를 보다는 참 힘든 게 블록버스터도 제작비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 오래 걸리는 거는 우리도 지금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지금 여러분들 편집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죠. 할 말들이 다들 많으신지. 아니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편집해서 드리는 말들을 딱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게 될 경우 훨씬 영화는 맛있다. 요 제정이 얘기입니다.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전쟁 영화 세 번째입니다. 1917, 1917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두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이거 길겠네 오늘 진짜 길겠네요.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이기 때문에 두 배로 감동을, 아유 길다니요. 두 배로 감동을 드립니다. 아니 두 개를 섞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얘기해요? 섞는 거는 제가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 쪽에서는 제가 잘 섞습니다. 영화 대 영화. 자, 오늘은 여기 1917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두 영화를 한꺼번에 내려드립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대 배경하고 요게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도 큰 뭐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좋네요.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죠. 1917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두 영화 모두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 상황을 갖다가 다룬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미리 사전에 요 상황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요 1차 대전이 요 전투가 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차 대전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시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유럽으로 가면 2차 대전보다 훨씬 관심 있는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산업화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리고 20세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쟁이 1차 세계대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1차 대전이 뭐냐면 산업화로 무기는 발달했는데 군 전술은 무기의 수준을 못 쫓아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의 희생자가 나왔던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왔고 전쟁이 길어진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1차 대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가서 뭐 암살당하면서. 어떤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청년 나이가 19살이었대요. 미성년자라서. 예. 일단은 수정해야 될 게 페르디난드는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왕위 계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부인이 지위가 높지 않아서 오스트리아 왕이 야 너는 일단은 제껴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세르비아 청년의 뭐 총 한 발, 뭐 사라예보세요 총 한 발로 이게 아니라 이 전부터 1차 대전은 엄청나게 빌드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의 지금의 발칸 지역 있죠. 뭐 세르비아. 가장 복잡하죠. 이거 말도 못하는데. 이 발칸 지역을 600년간이나 지배하고 있다가 이 시기쯤 오스만 투르크가 확 쪼그라들죠. 완전 쇠퇴해버리죠. 그래서 발칸 지역에 공백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발칸 지역을 항상 눈독 들였던 게 누구냐면 러시아죠. 네. 러시아. 또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 발칸 제국을 통해서 범슬라브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오는데 여기를 또 누가 막으려고 했느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에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가장 좀 셌었죠. 가장 센 건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예전에 좀 셌었지만 요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렇지만 프랑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같은 게르만 민족으로서 독일하고 약간 이제 연맹을 맺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 독일 게르만족이네. 오스만 그쪽 이제 슬라브스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랑스를 봐야 되는데 프랑스는 1870년에 비스마르크 프로이센한테 작살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복수해야겠다. 무려 40년을 기다린 거죠. 40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이게 1917인데 지금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 근데 이게 진짜 찾아보니까 비스마르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러시아 딱 있으면 중간에 독일이 끼잖아요. 그럼 독일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근데 독일도 이때 산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더군다나 비스마르크는 이게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힘과 전쟁으로 한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진 상대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협상을 해요. 외교 잘하는구나.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독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두드려 팬 다음에 협상을 잘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 비레름 1세가 황제였는데 비레름 1세가 서거하고 이제 아들인 비레름 2세가 황제가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 생겼죠. 이 비레름 2세가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야심. 이런 거였죠. 처음에는 우리 비스마르크를 좀 스승으로 여기고 해야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거였죠. 내가 저 꼰대 얘기를 들어야 돼? 그때 나이 비스마르크가 75. 비스마르크는 이제 하루하루 노쇠해가는 거죠. 폐하. 우리가 지금 내가 다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견제해놓고 균형을 이뤄놨다.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비레름 2세는 이게 너무 야심만만해요. 더군다나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비레름 2세가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 야, 저 프랑스하고 영국 보니까 해외 식민지가 많아.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들어갈 보니까 다 먹었어 얘네가. 맞아요. 난 이거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은 혈기에. 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영국이 엄청난 함대를 건설한 거예요.
얘네가 함대를 건설해서 전 세계 식민지로 다 가는 거야. 맞아요. 저거다. 그래서 독일이 갑자기 뭐야?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야, 그럼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영국은 원래 대륙 불간섭주의였어요. 그래서 영국은 항상 영국 애들이 뭐냐면 대륙에서 결정적 세력이 나오면 항상 반대편에 붙어요. 나폴레옹 나왔을 때 반대편에 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독일 애들이 갑자기 함대를 건설하고 막 이러네. 멀건하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 보냈어. 야, 너 왜 그래? 왜냐면 할머니가 빅토리아. 그러니까 유럽이 그때 전부 다 얽히고 설켰어. 친척지간이에요. 보면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아, 싫어. 나 할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결단을 내리죠. 아, 신흥으로 크고 있는 독일을 완전히 크기 전에 미리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쟁 빌드업을 영국도 하죠.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원한의 관계가 있는데, 야, 일단은 급한 또 패자. 그래서 일단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었던 러시아도 거기서 삼국 동맹 연합 이렇게 되는 거지. 독일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연합. 원래는 이탈리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탈리아가 배신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아무튼 전쟁의 기운이 팽배했어요. 더군다나 1870년에 보불 전쟁 이후에 40년이 넘게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가 돼서 무기가 좋아졌단 말이야. 이때 유럽 분위기가 뭐였냐면 야 개기은행 있으면 한판 붙자야. 이때 물자가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되는 게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여서 그런가 봐요. 예, 그렇죠.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총과 차원이 다른 대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포탄도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전쟁 붙자 어디 뭐 건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마침 사라예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때 원래 하고 난 다음에 비레름 2세가 그때 처음에는 확 나갔지만 나중에는 약간 겁먹어요. 나 진짜 전쟁해도 될까? 여기서 좀 이렇게 물러나 볼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영국에서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독일하고 붙자. 어쩔 수 없다. 선전포고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되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가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동원령 다 내려놓고 했는데 여기서 전쟁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개편이야. 4명 중에 1명 나가야 돼. 근데 가장 호흡이 안 맞는 사람 지목하래.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해서든 먹으면 돼. 아, 우리 셋은 괜찮아요. 그러면 1명이 남으면 그 사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지 이게 눈치 싸움 하다가 이렇게 착착착 해서 나를 다 쳐다봐. 내가 그러면 이거 안, 붙자. 이런 상황인 거. 내가 그 독일인 거야. 아무튼 요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아, 이래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이 즈음에 상황이 배경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처음에 뵀을 때 얘기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되게 의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패러다임이 바뀐 전쟁이라고 말씀 많이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나라가 다.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주 웃으면서 모병소로 갑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야, 이제 저 까부는 독일 놈들 콧대를 한번 때려주자. 독일에서는 뭐예요? 이제까지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부터 우리 차례야. 서부전선 이상업다의 초반부. 그 18 혈기왕성하게. 혈기왕성하고 그 제복 받고 이러면서 기분 좋고. 기분 좋고 그러는데 너 엄마가 허락 안 해줬어? 그럼 이 자식은 애기구나 이런 대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이게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해봤자 서너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어. 모든 나라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정교한 전쟁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슐리펜 계획, 프랑스는 뭐 17호 계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전쟁은 절대 계획대로 안 굴러갑니다. 첫 번째 전투를 해보고 나서 이런 거 있죠. 야, 이게, 야, 생각하고 다른데?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세운다. 나한테 쥐어 터지기 전까지. 딱 자, 중요한 거는 영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몰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1917 영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좀 딱 해주십시오. 1917은 1차 세계대전 한창인 이제 1917년에 프랑스 서부 전선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브레이크와 스코피트라는 되게 평범한 두 명을 갑자기 장군이 불러요. 네, 그냥 일반 병사들인데 아주 특별한 임무를 시킵니다. 어떤 임무를 시키냐면 현재 그 독일군이 퇴각을 하면서 영국군이 따라 붙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도망치는 적군을 잡았을 때 더 큰 이득을 보니까요. 근데 잡고 있는 중인데 저거는 사실 위장이야. 페이크다. 함정이다. 근데 너희들 두 명이 가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블레이크의 형이 그 영국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군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냥 임무를 하다 하면 얘네들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두 명이서 이 적진을 가로질러서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바로 1917입니다. 당시만 해도 통신수단이 형편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 히틀러도 연락병이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히틀러하고 처칠. 처칠은 고급 장교였죠 그나마. 그러네. 그래서 히틀러는 처음에 독일 쪽에다가 먼저 입대를 한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가 뭐 딴 데 하다가 퇴짜를 맞아가지고 독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배경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는 전서구라고 해서 비둘기도 날렸었어요. 그러네. 비둘기 처음에 일치되는 때 비둘기를 엄청 날렸어. 그런데 곧 전쟁이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총들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비둘기를 맞춰요. 다 맞춤. 아니 전서구만 전용으로 쏘는 애들이 생겨요. 이게 발에 다리에 묶여 있는 애들만 골라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론트라인까지 명령을 전달하는 애들이 가야 돼요. 근데 또 양쪽 모두 이걸 보내잖아요. 또 양쪽 모두 얘네만 잡는 저격수들이 또 따로 있어요. 연락병들만 잡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스나이퍼란 말이 나온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도 시작이 보통은 이제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잘 많이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설치지 않아요. 얼굴도 평온해요. 주인공은 절대 설치지 않아요.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망한 영화들이 많아요. 먼저 메신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기 싫은데 너 왜 나한테 가자고 해? 그래서 아무 목적이 없는 애가 가다가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블랙호크 다운에서도 분대장을 얘기했지만 나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시켰네? 해서 끌고 들어가는 얘기처럼 이 영화도 되게 이제 독특하잖아요. 이제 영화 방식이 스티치를 이제 좀 많이 써서 스티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신 원테이크를 이게 저는 안 끊기고 어떻게 저렇게 가지? 이게 CG 기술인데요. 한 테이크는 꾸준하게 찍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걸 스티치 기법으로 CG가 여기 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조명이 바뀌잖아요. 이거는 데이신 때는 조명이 거의 없고요. 그냥 노출값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장의 노출값으로 카메라맨도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핸드헬드 같지만 스테디캠이 달려있는 미니로 들고 찍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을 참호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 그게 스테디캠으로 바뀌어요. 미니캠으로 찍었던 게 다시 이제 크레인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럼 그 크레인이 또 차로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이게 오토바이 위에 매달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 바이크에. 그럼 감독님께서 보시면 그게 다 구분이 가세요? 안 되죠. 전 모르고 하나도 모르겠던데. 안 되죠.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원테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그 현장이 별다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 초반에 한 30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도 긴박해 보여요. 긴박해 보여요. 왜냐면 이 호흡을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커트가 됐으면은 분절시켰으니까 감정 라인이 끊겼겠죠.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내가 저 병사하고 같이 지금 전달하러 간다. 그거야. 쉽게 구분하는 게 이게 사실은 원테이크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원테이크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원컨티뉴어스 숏이라 해서 그거를 가장 빠르게 구분한 방법이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명의 인간이 주축이잖아요. 그 두 인물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벚꽃나무가 보이기 전에 문만 남아있는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이 살짝 그걸 지나가면서 가려져요. 그러면 그 가려지기 전까지 찍고 가려진 데서 나오는 장면부터 찍으면 그걸 잘 이으면 마치 한 컷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감쪽 같네. 그걸 어떻게 발견했대? 그런 구간들이 생각보다 다시 보면은 보여요. 그렇구나. 어떤 장면은 페이드 아웃 돼가지고 블랙 화면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따지고 보려고 하면은 보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왜 감독이 이 1917이라는 영화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걸 몰입하길 바랬는가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을 하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같이 따라가자. 관객들도 그 전쟁의 긴장감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 목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영화 장면들 보면 툭툭 끊어지게 되면 극이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에 이어지는 걸 보여주면은 마치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전쟁 영화니까 이게 빠방빵빵 하고 1차 세계대전 생각했는데 적군도 안 나오고 초반 40분 동안 계속 그냥 탁탁탁탁탁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상황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셨듯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따라가는 맛에 이렇게 쭉 보게 되더라고요. 음향도 효과적이었죠. 음향도. 네. 굉장히 들릴 듯 말 듯한데. 그게 요즘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음향이라고 말해버리면 되게 싫어해요. 네. 네. 난 작곡을 한 건데. 그렇죠. 네. 음악인지 음향인지 알 수 없는 그 긴박한 감정 라인을 계속 호흡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듬. 근데 보통은 그 리듬이 철저히 계산되지 않으면 테이크를 찍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감독이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찍다가 다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샘 맨데스 감독이 영화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서 보면 블레이크가 죽잖아요. 가장 기대했던 건 블레이크였잖아요. 왜냐면 앞에 저희가 소개도 했지만 블레이크는 가야 되는 목표가 명확했던 사람이고 사실 스코필드는 이거 왜 가야 되나 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버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 몰입도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줬던 건 블레이크였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코필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준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몰입도를 확 높여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이코에서도 우리가 주인공이라 믿었던 여성 주인공이 정확하게 46에서 50분 사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46에서 50분 정도가 아닌가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블레이크라고 주인공을 믿었던 상대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명확한 인물이 죽었을 때 이 스코필드는 명확한 목적이 없잖아요. 사실 타령해도 상관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타령해도 상관없는 인물이 과연 명령서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질문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1917 이 명장면을 꼽는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본 감독님? 저는 첫과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인물의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도 인물의 클로즈업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가 뭐 2차가 됐던 1차가 됐던 사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쟁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라인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다 장면이 좋았는데 한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 마지막에 이제 영국군들이 쫙 돌격하는 장면 있잖아요. 분명히 왔어요. 와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출발했고 아, 중령 찾는데도 계속 그냥 아니래. 나는 그것도 계급 따라 다 점점점 끝까지 가요. 이게 뭐냐면 돌격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돌격을 시켰다는 게 뭐냐면 전 감독이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은 관성이 지배하는 전쟁이에요. 하던 대로 하던. 그러니까 이 관성에서 나가는 거예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기관총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전술이 과학기술을 못 따라가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른 대안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전차도 나오고 탱크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쟁을 지배하는 건 뭐다? 관성이다. 동의가 확 되네요. 이 영화에서도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왔던 그 문구랑 비슷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이 전쟁이 끝나려면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어야 끝난다?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도 아주 좀 깜짝 심쿵했어요, 이것도. 그리고 그 멘트도 또 있어요. 이 멘트도 있는데 이 명령서를 갖다가 전달할 때 꼭 모두의 앞에서 전달해라. 맞아요. 저는 그게 약간은 같이 다루고 있는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 프리드리히 장군이 이제 협상이 돼서 전쟁이 끝날 걸로 사실상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그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또 진격을 하잖아요. 여전히 마지막에. 관성이 지배하는 전쟁. 관성이 그 프리드리히 장군의 경우가 딱 그 경우인 것 같아요. 그 편지를 그 모든 사람에서 보는 데서 공개를 하는 소리가 혼자만이 판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식. 그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원작 체계에서 아마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얘기 말 나오셨으니까 영화 하나 또 살짝 넘어가 볼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요거 줄거리 좀 또 살짝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똑같이 1917년 봄이네요. 봄에 이제 북독일에서는 여전히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시점이 달라요. 그 1917은 이제 영국군 이제 시점이고 이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이제 이거 독일군 쪽에. 그렇죠. 기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일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평범한 소녀라고 할 수 있는 파울 바워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영웅이 돼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시기 어린 영웅심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실제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로망에 빠져있는 그런 멋있는 영웅서사를 쓸 수 있는 전쟁터였지만 막상 가보니까 친구들이 다리가 잘리고 누군가에게 죽임당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꿈도 희망도 사라져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서부전선은 이상없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숨을 쉬냐면요. 저 이거 울었어요. 나는 전쟁 영화가 현대전처럼 막 폭발 터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되게 슬프고 처절하고 진짜 이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끝
이 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됐을 때 이 파울이라는 이 친구, 나 정말 짠하대요.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특히 1차 대전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1차 대전은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너무 참혹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반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처형당해요. 병력이 모자란 프랑스도. 1차 대전이 이상한 게 뭐냐면 계속 독일은 자국 영토에서 싸운 게 아니라 프랑스 영토에서 싸웠거든요. 적국 영토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적국 영토에서 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모든 독일 국민들이. 심지어 막 징집된 독일군 병사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론트에 있는 병사들, 전쟁을 경험해본 애들은 완전히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나는 곧 뭐냐면 나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싸우는 거 보면. 왜냐면 1차 대전의 이 참호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호가 쉽게 말해서 세 줄이에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일주일씩 있어요. 맨 앞에서 일주일 싸우고 나서 맨 끝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요. 왜? 화장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귀신같이 저격수가 총알을 박아놔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참혹하고 처절하고 정말 슬픈 게 지난번에 블랙호크 다운이나 이 현대전처럼 거기서도 뭐 바베큐 뭐 하고 갑자기 사냥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먹을 게 물자 다 부족해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그냥 그 딱딱한 빵을 막 먹잖아요. 걸어가면서도 뭐 있으면 또 주워 먹고 식수도 없어가지고 그 흙탕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것도 도망가다가 갑자기 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서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도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마시면서 그걸 또 같이 또 해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러니까. 보고 진짜 지옥 같아. 김경식 씨면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겠어요? 품격이고 품이고 다 없어지죠.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가장 잘 표현했다고 전 생각한 게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시작을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서 지워졌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초반에 그 명찰에 하일리 게리버라고 써있던 명찰이 붙어있던 걸 이제 떼면서 폴 바우가 이걸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일리 게리버가 누구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서부전선 이상업단을 로고 타이틀이 뜨기 전에 야전삽으로 상대를 이렇게 치면서 그 타이틀 로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뒷면을 따라갔던,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뒷면을 팔로우해서 따라갔던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하일리 게르버거든요. 야, 나 또 봐야 돼 그러면.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놓쳤네. 그러니까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사람의 이름이 하일리 게르버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왜냐면 우린 모를 테니까 누군가 이 이름을. 그리고 동시에 야전삽을 들고 전장터에 왜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 소녀의 뒷모습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소년들의 뒷모습이 존재했어 전쟁터에. 이걸로부터 이 영화를 시작하고 싶었다는 거는 이 영화의 명확성이 좀 드러나는 거죠 사실. 누구나 그 시체에서 옷을 다 벗겨서 이걸 다시 세탁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독일이 처했던 엄청난 물자 부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연합국은 해군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다 물자가 통해요. 물자 부족이 안 시달리는데 독일은 해군이 작살나고 나니까 물자 부족이 시작나요. 이게 내륙국이잖아요. 바다는 다 막혀 있고. 1차 대전 한 1917년 정도 되면 뭐가 일어났냐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고 군복을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에서 다 벗겨서 다시 수선해서 다시 입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독일이 처했던 엄청난 물자 부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엔 독일이 왜 적국 영토에서 싸우면서도 행복해버리냐?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진짜 기존의 그 칼싸움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무기는 확 바뀌었잖아요. 캐터필러라는 것 발명을 해가지고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저기 성벽을 쌓다가 그게 없어지고 철조망이라는 걸 철사로 꼬아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그냥 방어벽을 쌓고 전쟁의 개념들이 바뀌어지는 즈음이 그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게 1차 대전에 가장 유명한 게 악마의 사명제죠. 참호,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 기관총 그래. 다다다다다다 이거. 이 기관총은 사실 1905년에 이미 봤어요. 모든 국가들이. 러일 전쟁 때 봤단 말이에요. 봉천 전투 때 러시아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울 때 러시아군이 기관총 진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군들이 무조건 닥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대대장이 다 죽어요. 이거를 모든 유럽의 참관단이 다 봤어요. 기관총이 저렇게 무서운 무기구나. 우리도 기관총이 있는데 기관총이 저렇게 무섭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착각한 게 뭐냐면 일본군들은 바보 같아서 저렇게 당했지만 우리 보병들은 다를 거야. 이런 착각을 해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대전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개 대대가 돌격을 하잖아요. 영군
일기 대대가 돌격했어요. 독일군한테. 돌격을 딱 하면 우리가 보통 정면에서 기관총을 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관총이 진지 양 끝에 크로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킬존을 만들어놔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당하는 거거든요. 일개 대대가 전멸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기관총의 성능은 엄청난데 1차 대전 때 기관총은 지금 기관총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19세기 교리예요. 남북전쟁할 때 교리란 말이에요. 돌격해 그냥. 그럼 애들이 처음에 가다가 돌격해서 다 죽으니까 무서워서 안 가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장교가 권총 뽑고 맨 앞에 서야 돼요. 나를 따르라. 얘도 죽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내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우리 수뇌부는 이런 생각하나 보다. 그냥 우리가 죽어봤자 서류에서 얘네 죽었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뭐냐면은 연합국이고 이 동맹국이고 할 거 없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은 이 수뇌부가 전부 다 전쟁 범죄자예요. 아,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 1917도 그렇고 서부전선 인상업다도 그렇고 우리처럼 산악지대가 아니잖아요. 평야지대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참호를 파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참호를 파요. 참호를 파는데 그 참호를 돌파하겠다고 기병을 써요. 말은 총 맞으면 안 죽나? 말도 죽을 거 아니에요. 더 처참해집니다. 전쟁이. 더군다나 말 타고 가면서 총 잘 못 쏴요. 서부 영화에서나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말 타고 가는 기병의 주 무기가 세이버예요. 칼이에요. 이게 되나? 아, 그러면 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전략이라는 게 그냥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거밖에 없나요? 그렇죠. 돌아서 뭔가 전략을 세우거나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군이 무슨 전법을 내세우냐면 포병으로 막 때리고 그 포병 탄막 뒤에 포병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후티어 전술이거든요. 이 전술을 개발을 해요. 말이 좋지. 가다가 이 독일 포병을 포를 쏘다가 아군한테도 쏠 수 있고 탄막을 포병이 계속 쫓아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영국이 나중에 뭐야? 전차를 개발하는 게 그거예요. 참호에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들어가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차가 나오는 거죠.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했던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250m에서 300m 사이에 두고 그 땅 노맨스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체가 있었죠. 네, 그 진흙탕이라 진흙 속에 빠져서 죽고 뭐 치울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폭탄 터지면 또 이 시체들이 또 찢어져서 또 날리고 그래서 이게 노맨스랜드 이쪽에서 양진영에서 참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참호가 한 3, 4년간 했으니까 참호의 길이가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의 길이었다 그래요. 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노맨스랜드 시체가 많으니까 쥐들이 먹어요. 시체를. 그래서 쥐들이 강아지만큼 커져요. 그래서 쥐들이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당시 참호에서 잘 때 철망 안에 들어가서 자요. 쥐한테 안 물리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상황이 참호 속에서 전쟁이 우리 꾸미고 자시고가 없고 너무 비참하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자꾸 죽잖아, 총 맞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볼일을 알아서 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볼일 보다 처리할 데가 없으면 종이 위에다 싸서 밖으로 던져요. 근데 이게 참호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물을 퍼내는 장면도 그러니까 나오긴 발이 썩어요. 그 다음에 오물들 밖으로 버렸는데 비가 오면 이게 다시 다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당시에 전쟁으로서 죽은 숫자도 많지만 이 몇 년간 참호 속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쉘 쇼크예요. 오늘로 말하면 PTSD예요. 미치는 병사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근데 미쳐서 나왔던 병사를 너 정신병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겠어요? 너 이 겁쟁이 다시 전선을 내고 그럼 그때 무슨 선택을 하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군에서 많았던 게 뭐냐면 손바닥에 총자국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군법회의예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소총 위에다 자기 손바닥을 대고 당겨버리는 거예요. 총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상당했다 이렇게. 근데 손바닥에 이렇게 되면 너 이거 자해한 거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죠. 프랑스군들이. 밤에 담배를 피고 나서 참호 밖으로 손을 올려요. 담배 딱 총이 팍. 그럼 여기 탁 뚫죠. 야,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묘사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발이 썩는다 해서 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이전에 사실 서부전선 이상없다가 1930년도 영화랑 1979년도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작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프란츠라는 친구가 이제 죽어요. 다리를 잃고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있으면 그 전부터 밀러라는 다른 친구가 장화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프란츠가 다리가 이게 잘린 상태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폴 바우머가 되게 이제 걱정을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밀러는 이 장화를 되게 탐내는 거예요. 그런 묘사가 소설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고 나서 펄 바머가 되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겠죠, 펄 바머가. 근데 그 장화를 들고 가서 밀러한테 줘요. 밀러는 그걸 신고 되게 좋아하죠. 친구가 다리 잃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전쟁이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전우였지만, 특히 학교에선 아주 절친한 친구였지만 그 친구의 보급품,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탐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딱 그냥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족인 감독이 거의 없거든요. 보는 시선이 거의 비슷한데 권력층이 나올 때는 비꼬는 시선의 커트가 셔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장면도 맞아요. 병사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위에 권력층들은 고기 썰고 있고. 고기 썰고 있는 고기 썰면 다행이게요. 두 번 써는 장면 나오다가 한 장면은 고기 먹다가 에이 하면서 그 고기를 손으로 집어서 옆에 그 셰퍼트 같은 개한테 던져줘요. 그 전에 장면은 걔네들이 흙탕물 먹고 빵 조각만이 계속 씹어가면서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대비시켜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님이 계속 나오면서도 그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평민인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권력층이 그 다 시키는 지금 거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대로 끌려나가는 것 결국 1917이나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무개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개념을 잡아가는 이야기고 아 오히려 아니 내가 그냥 지금 애들도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 나도 어떤 방식으로 나갈래 휩쓸려 나가야죠. 휩쓸려 나가는 화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봤는데 이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늦었지. 늦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결국 보면 성장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영화는 결국 말하는 게 성장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동원령이 내려졌다, 그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갈 전쟁이면 진전쟁이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렇죠. 이 전쟁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모든 전쟁 영화에서 보여준 게 그거 같아요. 차상위 계층이 전쟁을 결정하고 차하위 계층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거기서 희생되어가는. 맞아요. 떠밀려가고 그게 영화에서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그 파울이잖아요. 네. 상기돼가지고 군에 입대하는 그 모습 엔딩에 파울의 표정하고는 많이 달라. 정말 다르죠. 그리고 그 진흙탕이 얼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처박히잖아요. 여기 거의 진흙이 처박혔다가 말랐다가 처박혔다가 말랐다 그러는데 어느 한 장면에서는 하나는 이렇게 하면 살이 좀 보이고 이쪽 반은 진흙탕으로 계속 굳어져 있어요. 그 묘한 표정이 있는데 배우를 보니까 초반하고 갈수록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 배우가 굉장히 야유어요. 이게 연기가 아닐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초점 없는 눈이 있어요. 전 그거 보고서 이 배우를 어떻게 이 감독이 트레이닝 시켰길래 저 초점 없는 눈을 연기하냐. 저도 보면서 초점 없게 보고 놀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큰 웅덩이가 하나 나와요. 빠져서 이제 못 나와요. 근데 적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같이 빠졌어. 거기서 둘이 보면서 누군가 하나 죽여야 돼.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일 명장면인데 그죠? 인간 존엄성의 말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성장 영화라고 하는 게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내가 직접 가서 겪었을 때 오는 거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때도 시가전에서 독일 병사를 만나서 칼이 깊숙이 들어오는 장면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곧바로 또 한 번 묘사가 된 거고 1917에서도 시가전에서 어떤 독일 병사를 또 마주할 때도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대1의 감정이 있는데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도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파울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닌 거죠. 막 찌르고 난 다음에 떨어져 보니까 또 제정신이 드는지 또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그 전에 그게 또 한 장면 더 무서운 장면이 있었어. 바로 안 죽으니까 진흙탕으로 입을 또 이렇게 들킬 수도 있고.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영화건 1차 대전 영화건 항상 독일이 악이에요. 그러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독일군은 뭐 이렇게 죽어도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로 묘사돼요. 근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독일군의 입장에서 봤잖아요. 결국은 얘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지옥에서 헤매고 똑같이 전쟁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싸운지를 모르는 애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허무하게 죽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보여준 건 딱 하나 같아요. 전 굉장히 단순하게 전 영화 전문가가 아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독이 말하려고 했던 하나. 봐. 전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걸 여기서도 감독이 이걸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나. 이 영화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총 이것까지 3편의 영화가 나왔었는데 1930년대 영화랑 1979년대 영화는 인트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애초에 독일 입장에서 독일 감독님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국 관점 또는 전체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서문으로 시작해요. 책 서문으로. 실제 원작의 책 원작이 서문으로. 있으니까. 네, 그 원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이 책은 고발도 고백도 아니다. 비록 포탄은 피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파멸한 세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던 그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 이 세대가 다 전쟁을 위해서 파멸한 것이다라는 거를 못 박아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2022년 버전 같은 경우는 첫 시작부터 그 서문은 등장하지 않죠.
누구의 걸로 나오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명찰, 그리고 죽었던 독일 한 친구의 명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독일의 속 얘기,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이거 나오잖아요. 프랑스군이 이제 화염방사기로 쫙 이제 독일군. 네, 맞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항상 독일이 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악이라고? 그럼 넌 천사야? 전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거가 덧붙여서 제가 감명받았던 장면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지만 투샷에 벙커에 빠져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했던,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가족 사진 보고 또 오열하고 또 자기가 또 잘못했다는 거 알고 이 둘의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표정이 잠깐 있어요. 근데 표정이 똑같아요. 둘 다 겁에 질려 있어. 1차 대전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거 1차 대전 첫 번째 해예요. 근데 전쟁이란 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됐다고 아까 지금 한창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영화에도 한번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두 편 영화에서는 그 장면들이 안 나와요. 협상 장면이 따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기차 안인가 거기서 협상을 네, 하잖아요. 협상하고 뭐 그 상대측 건방지게 만나서 하고, 근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협상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독일 쪽에서. 네, 독일 쪽에서. 근데 그 전에 두 편 영화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거를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 프리드리 장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도 이 전쟁을 꼭 이겨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일말의 자존심에서 전쟁이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목격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망각하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건 사실 프리퀄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2차 대전. 파울 주인공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난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목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잖아요. 누군가에서 자꾸 신병으로 채워지고 전선은 이상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전쟁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건 이상 없이 잘 굴러가고 계속 전쟁 중인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 엄청나게 그 이상이 있는 거죠. 맞아요. 김경식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제목 자체가 헤드쿼터를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책의 마지막에 죽었죠. 폴 바우머가 죽고 나서 통신망으로 전해지면서 뭐라고 한 줄이 딱 하냐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징병하라 이거죠. 계속 굴러가라 이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2012년 버전에서 어떻게 그걸 표현했냐면, 첫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서부전선의 그 숲 멀리서 본 광경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수미상관 구조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즉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을 후방에서 멀리서 봤을 땐 평화롭다. 이상 없다. 명작이야. 이 영화의 그냥 한 단어는 이제 반복이죠, 반복. 초반에 전장에서 있었던 군복이나 군화를 다 세탁을 했다. 이거 다시 시작이자.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바라볼 것인가. 진짜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순간 상상하니까 한번 보신 분들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그 숲 장면이 첫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마지막 장면이 여기서 아까 지금 표현하셨지만 죽었지만 번호표를 안 가져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상태는 아니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폴 바우머가. 근데 그 전 영화들은 마지막 장면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상대 측의 적에게 칼이 꽂히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2020 버전은. 1930년 버전은 이 친구가 재능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원작에서는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전쟁터 참호에 있다가 나비가 있는 걸 보고 이 나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난 나비를. 그래서 그 나비를 그리다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일어나지 마라고 써있거든요. 일어나요. 그래서 총알이 박히면서 죽게 돼요. 스나이퍼가 쏴가지고 죽게 되고, 이게 첫 번째 그 1930년대 버전이고, 1979년도 버전도 좀 비슷해요. 1930 버전은 나비였다면은 1979년은 새예요. 새가 등장해서 새를 보려다가 일어서서 총을 맞고 죽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022년 버전은 상대 측 프랑스군한테. 프랑스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적이라긴 느낌보다는 또 다른 나. 야, 이거 불러. 또 다른 나한테. 그래서 그 친구도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의 버전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버전 중에 나비를 그리다가 나비를 그리지 못하고 죽고 나서 영화의 마지막 클로즈업은 그 나비를 잡으려는 손이 클로즈업 되고, 두 번째는 새를 그리려고 하다가 죽는 거, 세 번째는 나와 또 다른 젊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 프랑스 적군한테 죽게 되는,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감독님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거 창작해 주셔도 됩니다. 창작이야. 누군가의 손이 잡아줘야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2020년 버전에서 전 마지막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등에 찔려서 얘가 탁 앉잖아요. 꼬꾸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죠. 수류탄을 까야죠.
아 역시 창작의 몸이 엄청 와 역시 성격이 피를 봐야 돼. 성격이 참 대단하네. 두렵 상승. 나만 죽어? 야 그러네. 김희애 선생님은 아니 나는 어떤 결말이든 이미 메시지는 같기 때문에 처음 표정하고 끝에 표정하고 항상 이게 할리우드 이제 기승전결에 이제 매몰돼 있어 그런데 어떤 결말이라도 과정에서 저는 그 표정에서 제가 다 느꼈어요.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도 나 이 영화가 너무너무 뭐 좋았다. 나만 쓰레기야? 편집 그것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드릴게요. 있어요. 뭐요? 그 프리드리 장군이 딱 됐을 때. 또 쏴! 아이고 그만. 프리드리를 쏴야지. 프리드리 쏴. 프리드리를 쏴버려. 이거. 아,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아마 지금 보신 분들도 한번 그 셋 중에 골라보실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전쟁의 1차 세계대전 그 당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었나 라는 결정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주인공으로 한번 이입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달려나가잖아요. 나 같으면 저기서 그냥 자빠질 것 같거든요. 자빠져서 그냥 죽은 척 할 것 같아요. 피 바르고 막 이렇게 피 바르고. 한다? 그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굉장히 많아. 그런 사례가 네, 많아요. 죽은 척 했다가 갑자기 그 들켜가지고 그 사람을 칼로 찌른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들키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근데 화염방사기로 이렇게 한 번씩 다 하지 않나요? 현실에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니까. 결국엔 살고 싶다는 의지를 그렇죠. 강하게. 생존력이 있어야 되지. 네네. 어쨌든 1917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영화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버릴 거 하나도 없고 진짜 편집할 거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D 눈치를 보니까. 네, 아무튼 전 아주 재미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서부전선 갔다 온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지금 힘들어 보여요.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 자체를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폭력성이 난무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의 모든 이야기에는 여성이 없어요. 넣어야 된다. 미드웨이에서만 잠깐 사랑하는 부인이 나와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얘기 나누는 건 있었어도 모두가 남자에 의해서 그려져 있는 이렇게도 중요한 얘기다. 무서운 현실에 대한 고백이자 망각인 것 같아서 좀 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1917에서도 여성이 나오긴 합니다. 저 멀리에서 마차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남자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히스토리, 이 역사, 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아무리 얘기한들 앞으로 또 벌어질 전쟁은 또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는 맞는 게 옛날 영화 중에 또 전쟁 영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그 전쟁 자체보다는 이제 서사 쪽으로 많이 몰아가서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래원 씨 나오는 거? 그 옛날 소피아 로렌 나오는 거. 소피아 로렌 나오는 근데 그 해바라기 오케이. 여성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런 느낌이 그래서 여성이 나는 해바라기를 극사실주의로 봤는데. 극사실주의로 봤다고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훨씬 이쁘고 젊은 여자를 만나서 했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이탈리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거든요. 맞아. 이거 봐.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현실적인 선택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분란을 일으켜요? 아니 그러니까 성에 대한 대결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서부전선 인상없다에서는 손수건 하나를 서로 돌려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 나갔기 때문에 명분도 없는 싸움을 스스로 해야 되고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서 싸우려니까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 이야기 세 개를 좀 다루면서도 싸우지 말자. 차라리 사람과 전쟁이 낫지.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전쟁은 게임과 영화에서만 봐야지.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거보다 더 지옥이 없잖아요. 감독님께서 그 전쟁하고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진짜 할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야, 또 궁금하게 만드네.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샤를님은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 영화나 이런 영화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도 더 지금 좋은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전쟁 영화하고 액션 영화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상당히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다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군사적 지식이 보는 사람들한테 더 좋아야지. 그래요, 맞습니다. 자, 1917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첩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첩보 영화 얼라이드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스파이다.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스파이가 비밀 임무 중에 프랑스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정말 이 여자가 자기 편인지 아니면 자기를 뭐 어떤 배신하거나 감시하는 스파이인지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모티브는 그런 이제 팩터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CIA, KGB 이런 기관들에서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외교관인지 아니면 정말 스파이 활동을 하러 왔는지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스파이로 확실히 발각되고 거기서 스파이 활동하는 게 이제 되면은